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2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의 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새 전화 인터뷰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신지 혹시 댓글 달리는 거 있어요? 조회수가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조회수도 좀 높고,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지역별로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목소리가 있고 도움이 됐다는 댓글들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우리가 현장 소식을 바로바로 전할 수 있어서 역시 한 발 앞서가는 별별수다. 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댓글 많아요. 정보를 제대로 줘야지. 수다만 떠냐 왜? 저는 이런 댓글 많이 봤어요. 뭐요? 대표님, 일단은 많이 한다고 그것 좀 없애라고. 그래요? 그런 댓글 아, 거슬린다, 거슬리지 않는다. 뭐 댓글들은 있는데. 아, 그래요? 난 거슬려. 신경 쓰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일단은 습관이라서 맞아. 이게 고치기 쉽지 않지만 그런 댓글이 있군요. 신경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현미경 과세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월세를 놓는 케이스죠. 주택을 1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를 받든 전세 보증금을 받든 원칙적으로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도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전세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3주택자는 월세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다만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를 해야 과세를 한다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우리가 임대사업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월세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신 분들이 신고를 안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그다음에 그 전세보증금, 또 월세에 대한 분분이 이제 신고가 따박따박 들어가서 이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얘기가 점차 수면에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몇 번 예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내용을 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집주인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리과세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하고, 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50%만 인정이 돼서 여기에 기본공제 200만 원을 차감한 다음 세율 14%를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필요경비가 일단 60%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미등록한 경우에 대해 200만 원만 기본공제를 인정해줬다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줬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소장님은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잖아요. 네. 이런 기본경비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기본공제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하셨죠? 네. 왜 안 하신 거죠? 아마 소득세를 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소득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소득세가 왜냐하면 임대 수익이 그렇게 안 크니까. 네. 아니 세금이 얼마 안 큰데 소득이 얼마 없는데 뭐 세금 내면 얼마나 내겠어.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올해 5월달에 주택 하나 취득이 분양권을 사서 들고 있었던 게 하나 등기를 지금 치거든요. 그럼 이제 3주택자가 돼요. 그리고 보증금 3억 초과 시 과세가 돼서 아마도 전세를 놓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에 만약에 이걸 갖다 이렇게 쥐면 날라올 것 같거든요. 소득세 내라고 내야지 뭐. 만약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마 그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민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가면 이게 더 싼 건가.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이 앞으로 하겠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이 기사에서 얘기했던 게 국세청들이 어떤
여기 전산망, 여기 전산망들을 추려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에 임대 놓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적었기 때문에 그게 좀 집계가 안 돼가지고 못했었지만 이게 이름이 뭐 RD 뭐 어쩌고 저쩌고 MS 뭐 해서 맞아, 뭐, 맞아. 예, 그 시스템을 갖춰서 그 공공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종합해서 이 가정이 얼마를 갖고 있다, 이 사람이 얼마 갖고 있다, 그거를 하는 시스템을 올 가을 정도에 구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다가 내년부터 이제 그걸 돌려가지고 주택 임대 소득들 지금 빵꾸 나 있는 것들 과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 시절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얘기가 할 생각입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논의가 되고 논의라기보다는 이제 실무적으로도 좀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세도 임대 소득에 대한 지금 3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해서 소득세를 내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될 것 같고 이게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전세인데 소득이 없는데 왜 소득세를 내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약간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자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비율을 곱해서 그 부분을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과세한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뭐 동네에서 집 한 채 갖고 뭐 월세 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거에까지 세금을 매기냐 뭐 이제 그런 어떤 게 인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으니까 내셔야죠. 지금 뭐 이 내용을 보면 1주택이시면 나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살면서 그 월세 얼마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거 또 과세를 해야 되느냐? 그거 과세는 비과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처음에는 다 과세한다고 그랬죠. 월세 소득이 앞으로 발생하는 어떻게 건 바뀔지 몰라요. 다 과세한다고 했다가 1주택자는 예, 뺐다가 예.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2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으면 과세고 전세를 받으면 비과세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임대소득 생기면 전세든 월세든 좀 세금 낼 생각해라 이런 기준이에요. 사실 제가 살짝 모르겠는 게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1채, 2채, 3채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가구 기준인지 아니면 개인 인별 기준인지 이 기준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게 부부는 각자 독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두 채, 세 채를 나누는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도입될 때는 세대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했다가 위헌 받아서 그쵸. 인별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요거 기준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게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을 때에는 이 세대 기준, 그러니까 부부가 갖고 있는 가구도 체크가 가능하다 지금 국세청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럼 인별 기준이 아니라 세대 기준인가? 만약에 세대 기준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그만큼 적겠지만 인별 기준이면 남편 이름으로 하나, 와이프 이름으로 2개. 그렇게 되면 전세만 받으면 다 비과세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아직은 뭐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내년에 세금 나오면 봐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소장님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 종부세 할 때도 세대별 합산을 해서 과세 했었던 부분이 위헌 판정을 받았죠. 그러면 결국은 얘도 세대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별 기준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다시 네. 하면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비과세 같은 경우는 세대 1주택이잖아요. 세대 기준. 예, 그러니까 네. 세대 기준이 유효한 경우도 있어서 사실 뭐 이거는 법리를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말 그대로 이 최전선에 계신 법학자분들께서 싸울 문제겠죠. 예. 그래도 인별로 해야 말씀하신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인별로 하면 좋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그래 기본 공제 늘어나니까. 더블로 받고. 그죠? 예. 근데 소득은 당연히 기본 저걸로 봐야 이 인별로 소득세는 인별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해요. 그렇게 갈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기본 공제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주택수에서도 뭐 좀 하고 그리고 뭐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부부가 같이 갖고 있으면 나눠서 공동 명의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공동명의는 공동 명의로 가는 안 게 되지. 아니라 그치. 공동명의로 하면 2분의 1 지분 두 채 가지면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각각 남편 이름하나 와이프 이름하나 이런 식으로 따로 가져야지. 그러네. 그래서 뭐 이 세무사분들 뭐 이 가끔 뉴스에 쓰는 컬러에 보면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솔직히 보면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기잖아요. 절세 효과 별로 없어요. 양도 차익이 커지면 어차피 절세 이 세율이 낮은 구간이 기본 공제 해봐야 얼마 안 되고 250만 원인가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1년에. 그리고 이게 낮은 구간 세율 그러니까 차익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대충 88,8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이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세율이 다 적용받기 때문에 차익이 얼마 안 생기는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가 유의할 수 있는데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들 뭐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 실익이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단일 명의가 더 나아. 대출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공동명의 돼 있으면 불리하고 대신, 귀찮은 일 많고 대신 뭐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저기 그 담보?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연대보증 뭐 연대 이런 거, 보증 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해주기가 좋잖아요. 뭐 서류 뭐 이런 것들 내는 것도 복잡하고 나는 네. 단독명의가 좋다. 나 단독명의가 좋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빠져나갈 때에도 음. 단독명의 쪽에서 명의를 와이프 안에 분산해 놓으면 유리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대신 재산세 그럼 많이 내야 되잖아. 종부세. 아니죠. 종부세도 똑같죠. 종부세는 종부세도 공동명의로 하면 공동명의로 하면 그게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1주택자는 9억 초과라고 했잖아요. 2주택자는 6억 초과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 내요.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예를 들어서 4억 그러니까 8억짜리 8억이면 너무 비싼가? 아무튼 8억이라고 계산하면 각각 갖고 있으면 9억 미만이니까 종부세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공유해서 이것도 공동명의 이것도 공동명의 하면 4억이잖아요. 근데 인별로 이것 4억 이거 4억 합친 8억이죠. 6억 초과분은 2억에 대해서 종부세 내야 돼요. 남편도 내야 되고 아내도 내야 돼. 그래서 저는 종부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1인 2주택자는 6억 초과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9억이 아니에요. 1인 1주택자는 9억부터지만 1인 2주택자라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냈어요. 한 10년 종부세 한 10년 냈는데 10년 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세무사님 모셔가지고 한번 신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단독 명의가 낫냐 공동 명의가 낫냐? 재밌을 것 같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이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고 보니까 세무사님 뵌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쁜 거 다 끝났대요. 네. 아 요새 한가하시구나. 그렇구나. 이제 법인세 뭐 적용만 하면 된다고 조정만 하면 된다고. 한번 뵈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초빙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사실 임대소득 관련해서 굉장히 뭐 큰 것처럼 부담을 뭐 겁을 주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2주택자가 한 채는 자신이 거주하고 한 채는 월 60만 원의 세를 놓은 경우 연 720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내야 되는 임대소득세는 22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연 임대소득이 72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제한 300만 원을 임대소득으로 잡고 거기에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면 사실상 면제가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상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월세 83만 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월 33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는 기준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도 월세가 작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큰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보시고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엄청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월 임대소득이 많으니까 어떻게 세금을 줄일 거냐를 고민하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세무사 끼고 다 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저 같은 사람 또는 뭐 저랑 비슷한 대표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네 이게 좀 이제 귀찮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세금이 많을 거라고. 왜냐하면 임대소득이 얼마 안 큰데 그렇죠. 세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내라면 내야지 뭐. 뭐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근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다. 예. 그리고 이제 워낙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흔히들 얘기하는 케바케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냐는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거에 관련돼서 4월 달인가? 그래서 세무사님 모시고 그 강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이해득실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쭉 다뤘던 내용이 강의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세무사를 만났거든요. 네. 세무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어. 아, 나 임대사업자 다 까먹었다.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다시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바뀐 게 세무사님이 없다고? 그 얘기하더라고. 어. 4월 달 이후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월 달 그때 옛날 촬영했던 강의를 다시 온라인 봐라. 강의 그거 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요새 네. 세금 얘기 들어오면 머리에 막 지진 날 것 같아. 워낙에 복잡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실무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상담을 어느 정도는 해드려야 되는 게 되게 스트레스실 것 같아요. 요새 알아야 얘기를 하는데 음. 알라면 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잘못 상담하면 이게 지금 뭐 금액이 그렇죠. 200만 원이 아니에요. 내 손에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선이 아니고 뭐 억대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 까딱하면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바뀐 것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 이거 꼭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뭐 저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분들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게끔 방법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만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부분 이제 내년 또 기대해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용이 다 다르니까 각자 상황에 맞는 것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합리적인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생생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